여러분, 만약 길거리에 이름 모를 거지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앞을 가로막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기 조선의 운명을 바꾼 기막힌 만남이 있습니다. 임금의 소매를 붙잡고 죽기 싫으면 궁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 한 소년. 그 오만한 거지 아이가 훗날 조선의 영의정이 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한숨이 깊어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더랍니다. 당시 임금님은 백성들의 속사정을 직접 살피기 위해 밤이면 밤마다 평복으로 갈아입고 대궐담을 넘곤 하셨지요. 이를 이른바 잠행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날은 유독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스산한 밤이었지요. 칼바람은 도포 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고 길가에 얼어붙은 눈더미들은 마치 죽은 이의 하얀 손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저작거리 변두리의 낡은 다리 밑을 지나게 되었죠. 애취, 오늘따라 바람이 유독 매섭구나. 임금님이 몸을 움츠리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습니다. 다리 미 더둑한 그늘더미 속에서 웬 꼬질꼬질한 형체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호위무사가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1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거지 소년이었더랍니다. 아이의 꼴은 참으로 처참했지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다해진 누더기 사이로 삐져나온 살결은 추위에 보라색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토록 헐벗은 아이가 추위에 떨기는커녕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형형한 눈빛으로 임금님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은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던지라 그 가련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하여 당신의 어깨에 두르고 있던 두툼한 비단 도포를 벗어 아이에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지요. 얘야, 이 추운 밤에 어찌 여기서 떨고 있느냐. 이 옷이라도 덮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말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넙죽 받을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임금님의 소매 끝동을 덥석 부여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움켜쥐는 힘만큼은 장정 못지않게 단단했더랍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밤은 궁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지금 발길을 돌리시면 이 도포가 따뜻한 옷이 되겠으나 대궐로 향하시면 이 옷은 나으리의 수의가 될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하고 기괴했던지 옆에 있던 호위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지요. 지금 대궐 지붕 위를 보소서. 용의 목에 검은 줄이 감겨 있고 상선의 방에서 피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저를 미친놈이라 하셔도 좋으나 죽음을 자처하지는 마소서. 그저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치부하기엔 소년의 눈동자의 서린 기운이 너무도 맑고 깊었더랍니다. 임금님은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끼셨지요. 과연 이 아이는 단순한 걸뱅이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낸 신령일까요? 조선의 국군이 이 어린 소년의 더러운 손끝에 매달린 채 밤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임금님의 안색은 순식간에 햇빛으로 변했더랍니다. 수위라니, 대궐 지붕에 검은 줄이 감겼다니 여느 때 같으면 당장 요망한 놈이라며 포도청으로 끌고 갔을 법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호위무사가 참다 못해 칼을 반쯤 뽑아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놈이 감히 상감마마. 아니, 우리 나으리께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여기서 길을 막는 것이냐? 하지만 임금님은 호위무사의 팔을 지그시 눌러 제지하셨지요. 임금님의 눈은 아이가 가리킨 저 멀리 대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궐의 기와지붕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등껍질처럼 엎드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 보이던 야간 순찰의 횃불들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며 어찌하여 그런 흉측한 말을 내뱉는 것이냐? 내가 말한 검은 줄과 피 냄새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소상히 말해보거라. 임금님의 물음에 소녀는 잠시 입을 꾹 다물더니 품 안에서 다 타버린 향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향나무에서는 제사 때나 쓰일 법한 진한 향이 났는데 묘하게도 끝부분에는 시커먼 그을음과 함께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이것은 대궐 안상선산산의 처소 근처에서 주운 것이옵니다. 오늘 밤 대궐의 모든 개들이 짖지 않을 것이며 내금이 군사들은 잠에 취해 칼을 잡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들이 마시는 물에 이 향나무의 도끼를 섞었기 때문이지요. 나으리, 지금 궁으로 돌아가시면 호위하는 이 하나 없이 자객들의 칼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격이옵니다. 소년의 말은 구체적이고도 치밀했더랍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지요. 이 아이는 단순히 앞날을 내다보는 영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면서도 대궐 안의 은밀한 움직임을 감시해온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상선이라니, 그자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상선 내관은 임금이 세자 시절부터 곁을 지키던 가장 믿음직한 수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믿음이 깊을수록 그림자도 깊은 법이지요. 지금쯤 상선은 나으리의 침전에 다른 일을 눕혀놓고 나으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 술잔은 곧 피로 채워지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대궐 쪽에서 피시식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 하나가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신호탄이었지요. 임금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이의 말대로 잠행을 마치고 평소처럼 뒷문을 통해 침전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쯤 자객들의 칼날이 목줄기에 닿았을 판이었지요. 나으리, 일단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성 안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호위무사가 다급히 임금님을 이끌었지만 임금님은 소년의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 하느냐? 거지의 신분으로 어찌 대궐의 내밀한 사정까지 아는 것이냐? 소년은 비로소 고개를 숙이며 눈가에 고인 이슬을 훔쳤더랍니다. 제 아버지는 대궐의 기록을 담당하던 하급 관리였사옵니다. 영무의 낌새를 눈치채고 상소문을 올리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셨지요. 저는 그날 이후 이름도 버리고 다리 밑에서 살며 오늘만을 기다렸사옵니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의 주인인 나으리를 보존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소년의 누더기를 핥히었지만 소년의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 당당했지요. 임금님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아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을 지탱하는 진정한 충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끈 채 은밀하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 역적들이 보낸 추격대였던 것이지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섞여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더랍니다. 서걱, 서걱.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요. 저들은 훈련받은 자객들이며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 뒤로 물러나소서. 호위무사가 임금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검을 뽑아 들었지요. 챙그랑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검명이 울려 퍼졌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수십 명, 이쪽은 검술에 능한 무사 하나와 싸울 줄 모르는 임금님, 그리고 어린 거지 소년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가객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소년이 임금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더랍니다. 나으리, 정면은 죽음의 길이나 발밑은 살 길이옵니다. 저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다리 난간 아래 갯벌로 뛰어내리소서. 무어라? 이 엄동설 안의 물속으로 뛰어들란 말이냐? 호위무사가 경악하며 물었지만 소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지금 주저하면 모두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 아이를 믿어보자. 세 사람은 자객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얼음장 같은 강물 옆 진흙탕 속으로 몸을 날렸더랍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뼛속까지 시리는 냉기가 온몸을 덮쳐왔지요.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 밑 어둡고 좁은 하수구 구멍,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갈 만한 그곳으로 임금님을 이끌었지요. 이곳은 대궐 안수로와 연결된 비밀 통로이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도에도 없는 길이지요. 진흙범벅이 된 채 어둠 속을 기어가는 동안 머리 위로는 자객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이 근처다. 핏자국을 찾아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지요. 임금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굴욕과 추위를 겪으며 생각하셨습니다. 내 나라, 내 궁궐 안에서 내가 이토록 숨어 다녀야 하다니.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년이 돌연 멈춰 서서 천장의 돌판을 밀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곳은 다름 아닌 대궐 안 깊숙한 곳 후원의 폐창고 아니었더랍니다. 나으리,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이옵니다. 상선은 지금쯤 나으리가 잠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공표하고 가짜 조서를 꾸며 왕위를 찬탈하려 할 것이옵니다. 우리가 먼저 편전에 도착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창고 밖을 살피던 호위무사가 안색이 변해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큰일이옵니다. 이미 편전 마당에는 상선의 명을 받은 사병들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년이 임금님이 건네주었던 그 비단 도포를 다시 펼쳐 들었지요. 진흙과 오물로 더러워진 그 옷을 보며 소년이 기막힌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저들이 나으리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임금의 시신을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년의 눈에서 번뜩이는 지략의 광채를 본 순간 임금님은 전율을 느끼셨지요.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도망자의 눈이 아니라 판을 뒤집으려는 승부사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어린 거지 소년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역적 상선의 목을 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운명이 결정될 그 마지막 밤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더랍니다. 대궐의 중심, 편전 앞마당은 이미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더랍니다. 상선 내관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모여든 대신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지요. 상감마마께서 잠행 중 자객의 습격을 받아 승하하셨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이오. 대신들은 웅성거렸고 상선의 뒤에 선 영모 세력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상선은 미리 준비한 가짜 유서를 꺼내 들며 옥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에 아무도 없느냐. 여기 주상 전하의 용체를 모셔왔노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온몸이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호위무사가 커다란 가마니 하나를 짊어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왔더랍니다. 그 가마니 위에는 임금님이 입으셨던 그 비단 도포가 덮여 있었지요. 상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호, 장하도다. 내 놈이 전하의 시신을 수습해왔구나. 어서 그 시신을 이리로 모셔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상선은 의심을 지우기 위해 직접 가만히로 다가갔습니다. 시신만 확인하면 모든 판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도포를 확 걷어치웠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포 아래에 있던 것은 임금님의 시신이 아니라
볏짚 인형과 함께 소년이 다리 밑에서 가져온 그 시커먼 향나무 조각들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전하는 어디 계시냔 말이다. 상선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는 그 찰나 대신들의 무리 뒤편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이 찾는 주상이 여기 있느니라. 모든 이의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거지의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임금님이 당당하게 서 계셨더랍니다. 아이의 지략대로 임금님은 거지의 옷을 입어 신분을 감추고 대신들 틈에 섞여 들어와 계셨던 것이지요. 상선, 너의 충심이 지극하여 내가 죽기도 전에 유서부터 챙겼단 말이냐? 내 손에 든 이것이 진짜 유서인지, 내 놈이 든 종이 쪼가리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꾸나. 임금님이 높이 든 손에는 어명에만 찍는 옥새가 선명하게 찍힌 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자, 장군들, 무얼 하느냐? 저놈은 임금을 사칭하는 가짜다. 당장 목을 쳐라. 상선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소년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더랍니다. 갑자기 대궐 담장 위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소년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성 밖에서 대기하던 충직한 변방의 군사들이었더랍니다. 역적 상선은 들어라. 내 놈이 독을 푼 우물물은 이미 내가 모두 쏟아버렸고 잠든 내금이 군사들에겐 해독제를 먹였느니라. 이제 내 놈 곁에 남은 칼날은 하나도 없다. 거지 소년이 편전 지붕 위에서 호련히 나타나 상선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지요. 상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미천한 거지 소년이 자신의 치밀한 역모를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사실을요. 네, 내 놈이 대체 누구길래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상선의 절규에 소년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남긴 정의를 줍고 다니는 거지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부로 너는 저승의 길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겠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위무사의 칼날이 상선의 목을 스쳤고 영모의 불길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진압되었던 것이지요. 핏빛으로 얼룩졌던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대궐 지붕 너머로 서서히 서기가 어린 아침 해가 떠올랐더랍니다. 어젯밤 소년이 말했던 그 불길한 검은 줄은 온데간데 없고 황금빛 햇살이 기와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진흙 묻은 골룡포를 다시 갖춰 입으시고 편전 높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세상을 구한 작은 영웅, 거지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얘야, 고개를 들거라. 내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비천한 소인, 이름도 잊은 채 산지 오래되었사오나 아버지는 저를 이도, 즉 이로운 길이라 부르셨나이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 이름처럼 소년은 정말로 조선의 이로운 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소년의 소원대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소년에게는 금은보화 대신 더 큰 선물을 내리셨더랍니다. 보화는 한때의 즐거움이나 배움은 만년의 등불이다. 너는 오늘부터 궁궐의 서구에서 마음껏 글을 읽고 나의 곁에서 나라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대궐 안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지요. 누더기를 벗고 단정한 도포를 입은 소년이 임금님의 술에 옆을 나란히 걸으며 정사를 논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대신들은 처음엔 거지 출신이라며 수군댔지만 소년이 내놓는 치밀한 지략과 백성을 향한 깊은 마음씨를 보며 하나둘씩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년은 정말로 조선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인 영의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높은 관복 아래에 거시 시절 입었던 헌 조각천 하나를 품고 다녔는데 이는 가장 낮은 곳에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다리 밑에 정승이라 불렀으며 그가 다스리던 시절 조선은 전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더랍니다.
임금님과 소년의 그 기막힌 만남이 한 사람의 목숨을 넘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 셈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임금의 포용력, 그리고 보잘것없는 신분 속에서도 빛나는 지혜를 가졌던 소년. 어쩌면 우리 곁을 지나치는 평범한 누군가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오늘따라 더욱 깊게 다가오는군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이 소년의 세 마디 중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기이하고 맛깔나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